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공유하고 싶으냐면요. 처음에 제가 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하려던 것일 수도 있고 붙이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오늘 제가 현장에 참여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네, 들려드리고 뭐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해드리고 네, 그런 내용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네, 뭐 에피소드들 지금까지 5개 만들었는데 어떤 것은 어떤 플랫폼에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어떤 에피소드는 또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더 좋아해 주시고 이래서 제가 다양한 플랫폼에 올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그 독일 녹색당에서 그 운영하는 정치재단, 네, 이자 정책연구소인 하이니히 벨 재단 행사에 다녀왔어요. 하이니히 벨 스티프퉁? 독일어로는 그렇게 발음하는데 동아시아 사무소를 서울에 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에 연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아보고 공유하고 또 그다음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네, 2박 3일의 그런 행사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마포구에서 그 합정역 근처에서 열리고 있어요. 장소는 언제라도 여행이라는 북카페인데 이 3일간은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행사가 있는 것 중에 화요일 하루를 참여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주제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저널리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아의 인권 변호사들. 세 번째는 그 우리의 도시들과 기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함께 살 수 있는 공유 디자인? 다 함께 디자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그런 세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저널리즘 세션에서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녹음을 따로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제 제가 발표한 것을 제가 제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라서 좀 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리를. 그러니까 영어로 발표를 했고요. 뭐 페차쿠차라는 발표 플랫폼이 그 포맷이 있나 봐요. 그래서 20개의 슬라이드에 한정이 되어 있고 한 슬라이드에 20초에서 최대 30초까지만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그래서 슬라이드는 그림을 웬만하면 많이 쓰고 텍스트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포맷인데 저는 사실은 대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발표를 한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특히 영어로는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참여만 했지 직접 제가 발표한 건 처음이라서 많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너무 그 재미있고 만나기 어려운 그 사람들을 하루 만에 많이 만나서 너무 지금 배가 부를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만난 사람들 그다음에 저 말고 다른 발표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하고 좀 제가 소화가 된 다음에 추가로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기사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오늘 그 변호사들이 이제 각국의 변호사들이 와서 공익적인 활동을 그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캄보디아랑 필리핀 변호사들이
그다음에 타일랜드, 뭐 태국 변호사가 와서 얘기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변호사분들도 3분 정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제가 좀 한국 국내 언론 보도로 좀 많이 접했던 거라서 저한테는 엄청 새롭진 않았는데요. 어,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이 3가지 국가의 어, 인권 변호사들이 와서 발표한 내용이 좀 저는 좀 더 알아보고 싶은 흥미가 많이 생겨서 얘기를 조금 나눴고요. 그분들하고 따로. 그다음에 제가 발표한 세션에서는 저는 이제 발표 주제가 음, Passion, Freedom and Fatigue 였어요. 그래서 열정, 자유, 그다음에 피로.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프로젝트 사가 해서 Small Achievement for Greener Asia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룬 작은 성취들인데 조금 더 녹색 친환경적인 더 푸른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취들을 이뤄왔는지 그게 작더라도 나눠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성취를 제가 잠입 취재를 자비로 해가지고 보도를 해낸 것을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소개를 하면서 그것만 말하기에는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누적된 그 어떤 피로와 번아웃 게 심해가지고 그 2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불가능하다 이 직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최근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해소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어떤 게 갈증의 뭔가 갈증인지 아니면 피로인지 뭐 아니면 제가 말하지 않고 내면에 쌓아두기만 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번아웃과 피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풀어보고 싶은, 그거에 대응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한 측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기자는 뭐 기사로 말한다. 그다음에 기자는 취재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읽지만 그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소견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취재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사는데 결과물은 보도가 한 건이 나가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전 제가 2011년부터 취재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언론의 기성 언론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닿을 수 있는 정도로 막강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트위터 중계, 라이브 아니면은 사진과 뭐 맥락 설명 이런 게 더 파워풀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급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고료를 많이 주지 않고 원고료가 19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까지 변함없이 원고지 200자 기준 한 장에 10,000원을 주는 그런 한국 언론의 그 고려 시스템 안에서 그 고생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취재를 한 것을 한 건의 기사로 그것도 프린트 미디어로 그다음에 온라인도 구독자들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사를 내는 것 이전의 과정들도 공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다음에 기사를 낸 이후라도 왜 이 기사를 썼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왜 앞으로 다시 또 이어지는 많은 맥락들의 어, 중요한 그 대목인지 이런 거를 좀 제가 계속 소환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를 한답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 어려운 것도 있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은 철저하게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것도 국제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것도 아시아를 전문으로 다루는 외신 기자 자유기고가로서 이렇게 니시한, 이렇게 어, 분야가 특정된,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었고 용기 내지 못했고 뭐 말하는 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 거기에 따른 피로와 번아웃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도 많은 의문을 가졌는데 오늘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발표 이후에 발표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궁금한 것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또 의견을, 아이디어를 공유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권운동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환경운동가도 있고 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그 외 동아시아에서는 대만 뭐에서 오고 이렇게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것이고 기사를 쓰면서 취재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을 소회를 나누는 것을 어떤 품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 저보다는 선배의 연배에 계신 분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 직업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업인으로 살면서 개인이 느끼는 어떤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은 이 직업과 관련된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 오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거랑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랑 또 많은 차이가 있다. 기회가 되면 더 자주 앞에 나서서 그 한국어든 영어든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어든 부족해도 발표를 해보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그 직업적 전문성을 기하는 데도 좋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데도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배운 점도 많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내용을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오늘 제가 발표했던 그 세션 13분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녹음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발표하는 것을 제 핸드폰으로 녹음했기 때문에 스피커를 통해서 녹음돼서 약간 울리거나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들어가 있어요. 뭐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네, 다음번에는 깨끗한 음질로 오늘 있었던 행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용을, 새롭게 접한 내용을 소화를 한 다음에 하나씩,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제 뉴스나 외신 기자로서 외신을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그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에서 국제 뉴스가 만들어지고 외신이 유통되고 있고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와 소통을 하는지 이런 것도 아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제가 마지막에 인사 없이, 네, 이렇게 마치고 녹음, 오늘 발표한 자료, 발표한 내용들 녹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rning, everyone. Glad to meet you all, and I'm so grateful for be here. And thanks for inviting me to talk and share of my passion, freedom, and fatigue. It's actually the first time that I share about my fatigue in public. Hope it's not too heavy. Bear in mind, I'm very soft-spoken, speaks very slow, so it's very opposite from Brian. Yeah. One of my colleagues in India once said about independent journalism or freelance journalism, quote, "I have tasted the blood of freedom. I will never go back to legacy media newsroom." But fatigue is an occupational hazard, she said. So it's something we have to deal with as a society, she mentioned. That struck me quite hard. That was a 2019 interview, so I would like to share about my fatigue, burnout with doing unfunded, self-funded undercover reporting in remote conflict-afflicted regions in Asia. Also, I'll be sharing my experience and passion. Why would I still do this? And what I've been doing on the ground to report Asia today. And I will share my experience reporting in Merauke, Indonesian-administered Papua. That was undercover reporting in 2018. So who am I? So my name is Seulgi Lee. It's hard to pronounce maybe for foreigners. I've been doing independent reporting from 2011. This picture is me from my first reporting in Baobao City, South Sulawesi, where there is a local ethnic minority which adapt to use Korean alphabet system, Hangul, for their indigenous language. You may want to ask, what is independent backpacking journalism? I wanted to be a journalist, to be on the ground writing and sharing stories of people and events up close. It's very simple. This picture is my backpack and someone else's big bag in Van City, Turkey, 2015. I was there to cover stories about Kurdish independence struggle against Turkey and Erdogan presidency. So what I've been covering, I've been in around South and Southeast Asia. These are the regions and countries I've covered. And the topics I'm interested in is politics of human rights, development justice, women's rights, and transitional justice. So it's all very heavy. But I can say I enjoyed much of these reporting experiences. So you may have been there or not, but there is Indian-administered Kashmir, Nepal, India's northeast region, Sri Lanka, Thailand, Malaysia, Indonesia, Indonesian-administered Papua, Timor-Leste, Laos, Vietnam. I can tell you all the stories of these regions, but it's only a few minutes I'm allowed to speak. So here's very complicated CV of my own. It's really hard to put in 2 pages all the time because it's not enough. I've been everywhere to do reporting, volunteering, and drifting. So I'm a journalist, but also a volunteer activist. So you can check all this in my LinkedIn page later on. So I want to share about my experience of fatigue and burnout. It's my first time, as I told you, to speak up about fatigue and burnout as a professional. It's almost a taboo topic in public, according to my senior fellow journalist, especially among independent reporter, because it's a turned down kind of topic. So we don't really share why we are burnt out, why we are so tired about doing this, but why we are still keep doing it. So this is a picture from Way Island in Indonesia. There's a lot of tides coming in, but we still jump into it all the time, so I want to share that feeling with you.
This is a picture from Langtang Valley, Nepal. There is a man taking a rest on the way. He's back to Kathmandu. I feel enormously tired after every field reporting actually. So after reporting, what I do is actually sleep all day, few days without eating or meeting people. And I thought it's okay. So then I can go back to field reporting after full rest and keeping my savings. But eventually I got into burnout. And the cycle repeated, but I didn't acknowledge it to myself, and nor I didn't address it to fellow journalists or loved ones, friends and family members. So I was kind of trapped in that cycle of taking a long break, go back to field reporting. But why do I do this? Why does independent backpacking journalism matter? It's the reason I keep doing this. I thought to myself, it's an addiction, I think. It's an amazing way of life to observe and document the life unknown to many others. So for last 10 years, I've been keep doing it, but 10 years is the maximum, I think, to keep doing it without any support or reward. So I'm going to share my story of undercover reporting from the field. It's a village called Silil and Muting. It's in Merauke Regency, Indonesia. There are people fighting against Indonesian military, paramilitary, or Korean company, which runs palm oil plantation. And these companies have cleared rainforest, massive scale, but they put this as an afforestation. It's a very weird word, but they actually, two companies, Korean-owned two companies, cleared 49,000 hectares of rainforest in Papua to build oil palm plantation, and it's still going on. And this region is actually banned for humanitarian agencies, foreign media, or NGOs to access. So it's really rare to see on the field, on the ground reporting about what's happening. And you can really see militaries go around with the guns and all. So I had no other choice to go there undercover to report the story on the spot. So I went there. I got a lot of help from Catholic Church group and NGO groups and lawyers. So for a week I was there as an anthropologist, interviewing Papuan women's life and culture. But actually I was reporting about this Korean company called POSCO International and their palm plantation. Of course it was really risky, but it was really worth it as well. Risk is there because if I got caught or get covered by others, but also it's a risk for the people who live there and share their stories to foreign media. I wouldn't know whether they will be followed back by militaries or local officials or companies, so it was a risky thing.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document and witness of bribery, which was happening there, and machine guns shooting against civilians, and land grabbing. So it was all happening there actually by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 officials or military officers, but was rarely reported for the media. So my achievement here to share is actually I managed to make it published. That's what I think is a small but not small achievement. So this is the cover of Hangyeolrae 21, the Korean news weekly. It's the first reportage of kind in Korean media. Of course,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Papuan
struggle against palm oil plantation in Indonesia. But it was all second source or third source. It was the first time to go in there. The title here is in Korean, but it's translated into palm oil plantation on the seized land of Papuan indigenous community. It was a 4-page article. Also, I reported it for the Dialogue Org. Back then it was called China Dialogue, but I think they changed their name. So the first sentence of this story is like this. In 2019, South Korea imported 745,000 metric tons of palm oil, up from 194,000 metric tons in 2005. But it's really a weird logic among Koreans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which is the main funder of this palm oil plantation, and various other Korean finance institutions classify oil palm development as bioenergy afforestation. And this is very perverse use of the word afforestation, which generally means planting trees for environment and climate. But they are clearing tropical forests for monoculture plantations. So in Korea, in government officials, they don't realize afforestation means violence of somebody's rights on the ground. So this story also got published in Modern Diplomacy 3 years back. As of 2017, palm oil and its byproducts accounted for 88% of South Korea's biodiesel imports. So it's not only for instant noodle, but it's for bioenergy, for transportation, especially for public transportation, and which is banned in EU, I heard. And I think it's a bit of a jump, but there is this sharing of thoughts among independent journalists that news industry and journalism today actually fail to address and protect people's rights, ecology, climate, and democracy. So more and more independent journalism became important, I think. So now I'm in the phase of preparing to launch my own independent media. I prefer it to be a non-profit, non-partisan, independent media startup covering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which is my specialty, my professional experience has been, focusing on human rights, development justice, and national defense. And I would hope this would serve people's decision making in Asia, and which will be available in Korean and English. I am under incubating program in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or known as News Tapa. So I'm a fellow for a year, and maybe next year, sometime November, I will be able to launch a media covering these issues constantly. So that's it. Thank you for listening. तेरा कितनी धूम से करने निकले इस्तकबाल ऐ इब्ने कासिम ने कश्मीर बुलाता है
ऐ इतने कातिल देख तुझे कश्मीर बुलाता है। पुष्टों से बनी जंजीरों की वो कड़ियां कितनी प्यारी थी, गलियों और फूलों की सब फुलझड़ियां कितनी प्यारी थी। वो चेहरे कितने नाजुक थे, वो लड़ियां कितनी प्यारी थी। वो लम्हे कितने दिलकश थे, वो घड़ियां कितनी प्यारी थी।